페이지마다 가득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한 책 한 권. 이 시간에 추천해드립니다.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지난번에는 우리 이시안 씨가 무려 책을 2권씩이나 아주 짧은 시간에 내셔서 그 책의 출판에 대한 축하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또 박사 씨입니다. 네. 새 글을 책으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박사 씨의 새 글을 마음의 일렁임은 우리 안에 머물고라는 책에 참여하셨다고요? 네, 참여했습니다. 이시안 씨는 짧은 시간에 글을 쓰셨고 나는 짧은 글을 썼습니다. 네. 왠지 박사 씨가 이긴 것 같아요. 너무 효율적인데요? 책 소개 잠깐 해주세요. 마음의 일렁임은 우리 안에 머물고라고 하고 부제로 이제 나의 첫 영화 이야기 이렇게 돼 있네요. 네네. 여러 명의 필자들이 자신이 봤던 그 첫 영화에 대한 추억들을 이제 한 편씩 써서 모은 책이에요. 네, 저는 제가 쓴 거, 물론 저는 제가 쓴 게 재밌습니다만, 네. 말고 다른 분들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영화들도 많고요. 뭐 이건 스포일러는 아니니까 제가 네, 그 영화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박사 씨는 이 영화 첫 영화였어요? 네. 신바트의 대모험 호랑이 눈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만화 영화인가요? 아니에요. 기억하는 첫 영화입니다. 제가. 그렇죠. 기억하는 이거 저 봤어요.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신바트가 그때 그 시리즈로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실사 영화인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조잡스러운 CG가 이렇게 같이 수록이 됐었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네, 실사와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같이 섞여 있는 형태였는데요. 그렇죠. 와, 그 당시에 봤을 땐 진짜 실감났죠.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러네. 기억나는 첫 번째 극장 영화가 국제극장이 모르시죠?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봤던 데가 아마 국제극장일걸요? 그렇습니까? 동화면서점자리에 있었던 거 맞아. 거잖아요. 그죠? 국제극장에서 봤던 킹콩이었어, 킹콩. 그 옛날 킹콩. 예, 진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이 킹콩이 이렇게 장난감 그 비행기 잡아가지고 던지고 막.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가지고. 맞아요. 네. 그 영화였어요. 그렇군요. 우리는 첫 영화도 되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연배라는 게 살짝 그렇네요. 네. 어찌됐건 시원한 하남인가요? 그 극장에 대한 어떤 찬사를 보냈던 그런 책도 있었는데 네. 나의 첫 영화 이야기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의 첫 영화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재밌게 한번 이 책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읽어본 책은 이 책은 아니고요. 박사 씨가 추천해 주신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허먼 멜빌하면 우리는 이제 모비딕, 백경이라고 예전에 제목 달았었는데 네. 흰 골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작가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모비딕을 같이 읽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허먼 멜빌의 대표작으로는 두껍죠. 네, 두껍습니다. 두꺼우면 그래서 우리 이 씨. 이소연 작가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고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짧은 것을 가져왔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작품도 단편소설 쪽에서는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작품이고요. 다들 한 번씩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필경사 바틀비는 사실 저 대학 다닐 때 읽고 그 이후에 어떤 그 화첩처럼 이 그림하고 같이 있는 책을 한번 구해서 이렇게 집에다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은 이제 좀 어렴풋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다 하는데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게 왜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필독서 목록에 있던 책이잖아요. 이 필경사 바틀비라는 게. 그렇죠. 도대체 왜 읽으라고 했는지 오늘 그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먼 멜빌에 대한 이 작가에 대한 소개를 이시안 씨께서 좀 해주신다면요. 허먼 멜빌의 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허먼 멜빌의 생은 W입니다. W? 업, 다운, 업, 다운, 업. W 곡선? 네. 업, 다운, 업. 그래도 업은 3번이네요. 그렇죠. 네. 다운은 2번이고. 처음과 마지막이 업이어서 좋은 거긴 한데요. 처음에 태어날 때 좀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네. 뉴욕에서 1819년에 태어났는데 그 집안이 독립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었고. 미국의 독립전쟁. 네, 독립전쟁 영웅이었고요. 그래서 부유했는데 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한 다음에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어려움에 빠지면서 좀 어린 나이에 점원이나 이런 걸로 일하다가
근데 경제공황이 또 닥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원이 됩니다. 20살 정도에. 네. 20살 정도에 선원이 되고요. 1841년에 포경선을 타고 여기까지 이제 다운이 된 거죠. 포경선을 타고 갔다가 감옥에 갇히고 불황자가 되기도 해서 정말 별의별 모험을 다 하고 와요. 그래서 1844년에 보스턴으로 귀환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의 경험을 소설로 써요. 타이피, 오무 같은 소설을 발표를 하는데 그게 또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할 수 있게 됐고요. 대박이 나서. 대박이 나서 결혼할 수 있었군요. 네.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썼는데 세 번째 소설부터 말하자면 이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뭐 해양소설, 모험소설을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샀었는데 자꾸 뭔가 철학이 들어가고 사변적인 얘기가 들어가고 하니까 인기가 좀 떨어져요. 그런데 너세니알 호손, 주홍글자의 글쓴이 작가를 만나게 되면서 문학적 예전에는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너다니엘 호손이라고 하죠. 네. 또 예전엔 주홍글씨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주홍글자가 요즘 되는데 근데 이 사람한테 문학적 감성을 자극받아서 모비딕을 쓰게 됩니다. 네,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모비딕이 굉장히 히트를 했느냐? 완전 폭망했습니다. 폭망했다. 네, 당시에 인쇄 수입으로 $500를 받았다고 해요. 모비딕 인쇄 수익으로. 그 초판 내면 그 정도 받는 거니까 되게. 그래서 이제 사실 문학을 거의 그만두다시피 하고요. 세관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해요. 또 다시 이제 다운이 됐죠. 아니, 흥미롭네요. 왜냐면 가장 대표작을 발표하고 그게 망하는 바람에 20년 동안 세관을 했다고요? 공무원으로 근무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죽었을 때요. 부고에 작가 누가 죽었다 나온 게 아니라 문단 활동을 했던 한 시민이 죽었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리고 약간 치욕인데요. 그리고 더 치욕이 대표작은 모비딕이다 했는데 모비딕이 앞에가 MOBY잖아요. 그렇죠. 철자가 잘못 나와서 MOBIE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다운이지만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탄생 100주년 되던 때 멜빌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재조명돼 가지고 지금은 미국의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하나로 추앙받고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운됐을 때 죽은 거군요. 네, 네. 그렇죠. 네. 나중에 업은 그러니까, 죽은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무슨 업이에요? 의미 없네요. 의미 없어. 의미 없지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뭐 업이지만 그 사람 이름이 남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다운될 때 죽었으니까. 다운될 때. 작가로서 죽은 게 아니라 문단 활동을 하던 시민으로서 죽었으니까. W라기보다 N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앞서서 그 모비딕의 철자도 틀렸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옛날에 배철수 선배가 있었던 그 송골매라는 팀. 네. 데뷔 앨범인가요? 그 활주로였어요. 활주로. 팀명이 대학 항공대학 다니실 때. 네. 대학가요제 나와가지고. 예. 네. 그래서 영어로 런웨이 딱 이렇게 쓰셨대요. 이게 오타가 나가지고요. 런어웨이. 그래서 활주로라고 적었는데 도망가라라고 당황했다라고 하시는 이야기. 허먼 멜빌도 살아있었으면 당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재밌는 게 모비딕이 처음 나왔을 때 서점에 이게 꽂힐 거 아니에요. 근데 소설 분야에 안 꽂히고 수산업 분야인가? 거기에 왜냐하면 고래 잡는 게 너무 자세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뭐 고래 잡는 스킬이다 해가지고 수산업 분야에 꽂혔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 그 책 분야 분류하시는 분들은 제목 보고 많이 분류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가장 유명한 게 그 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 야구 네. 스포츠 코너에 있었다고 그게 되게 많이 유명하잖아요. 예. 이게 뭐 그런 경험 적지 않습니다. 저서 의사분들하고 이제 그 대담집 쓴 게 있는데 사실 출판사에서 그거를 되게 인문사학 사회과학 분야로 넣으려고 했거든요. 의학 코너로 가는 바람에. 자, 필경사 바틀비 허먼 멜빌의 책을 이번 주에 이제 읽어볼 텐데요. 소설에 대한 줄거리를 좀 이제 소개를 해 주십시오. 박사씨께서. 네. 소설은 짧은데 줄거리를 설명하자니 좀 길어지겠더라고요. 네. 이 주인공은 성실하고 안정적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2명의 필경사와 1명의 심부름꾼을 둔 작은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각각의 직원들은 나름대로 단점과 개성을 갖고 있지만 뭐 그럭저럭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이 많아지자 이 변호사는 필경사 1명을 더 고용을 해야겠다 해서 하게 되는데요. 공고를 보고 바틀비가 찾아옵니다. 네. 이 침착하게 일을 잘 한다고 생각했던 바틀비는 이 필경한 것에 대해 검토를 하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이 고용인으로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심지어 그 업무는 필경사의 일에 속하는 거였거든요.
이 몇 번의 거절이 반복되고 원래라면 바틀비를 해고를 해야 하지만 이 변호사는 아주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힙니다. 이 전혀 공격성이 없는 이 완벽하게 수동적인 이 거절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나머지는 굉장히 성실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이 바틀비는 그 사무실에 살고 있었어요. 아예 퇴근도 안 하고. 네. 출근하면 제일 먼저 와 있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아예 퇴근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던 와중에 이 바틀비가 심지어 나는 이제 필경 일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필경사로 취직이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사무실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제 말을 해요. 이 바틀비를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이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을 찾던 이 변호사는 바틀비만 남기고 사무실 이사를 단행을 합니다. 하지만 바틀비는 계속 떠나지 않아요. 그거잖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뭐 그런 거였죠. 네, 그러니까 중이 싫으니까 절이 떠난 거죠. 그렇죠. 네, 이 경우는 이 결국은 그 바틀비가 근데 떠나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너무 골치를 썩이는 거죠.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결국은 이 불황자로 신고가 돼서 감옥에 가게 돼요. 네. 근데 이 바틀비와 얘기를 하면서 이 변호사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바틀비는 끝내 식사마저 거부하고 굶어 죽게 됩니다. 이 나중에 변호사는 이 바틀비가 이 배달 불능 우편물 취급소의 말단 직원이었다가 해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예민하고 섬세한 바틀비가 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는 편지들을 소각하면서 어떻게 영혼의 상처를 입었을지 그것을 짐작하고 장탄식을 하는 데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야? 그걸 묻고 싶었다고요. 지금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의 프리웨이. 자,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현의 프리웨이. 토요일 2부 코너죠. 북구북구, 이시안 박사 씨와 함께 오늘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필경사 바틀비, 뭐뭐 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뭐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자, 일단은 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틀비의 직업부터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필경사,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옛날엔 대서소라는 거 있었잖아요. 아, 대서소. 글 대신 써주는. 그렇죠. 네, 이런 분들 계셨고, 이제 필경사도 바로 그런 어떤 직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직업이 가진 의미는 뭘까요? 뭐랄까 저는 이게 정말 완벽하게 어떤 수동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읽어줘야 쓰는 이 필경사. 그렇죠. 아주 깨끗하게 베껴졌기는 하지만 거기에 자신의 의견은 첨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이 2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니퍼즈, 그 집게라는 별명을 가진 직원인데요. 그 직원에 대해서 변호사가 평가를 하면서 나는 늘 그가 두 가지 사악한 힘, 그러니까 야망과 소화불량의 희생자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야망과 소화불량. 네. 이 야망이라고 하는 것도 필경사가 가지면 안 되는 이제 항목이었던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야망은 필경사의 단순한 임무를 참지 못해 생기는 것으로 법률 문서의 원본 작성처럼 전문적인 업무를 정당치 못하게 침범하려 드는 것이 그 증거였다라고 이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필경사는 원본에 참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입하지 마라. 그렇죠. 지시된 것만을 따라라. 그렇죠. 정해진 선로만을 움직여라.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상징들을 이제 필경사라는 직업에 대해 함축시켰다. 네, 변호사가 처음에는 이 필경사의 직업을 잘하고 있다. 바틀비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기계처럼 일을 하기 때문이었어요. 기계처럼 감정 네, 없이. 네, 감정 없이 아주 기계처럼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많이.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복선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시스템에서 당신이 맡고 있는 일, 그 일을 잘하면 일을 잘하는 거고. 그래서 바틀비를 제외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름이 없어요. 다 별명으로 불리죠. 네, 니퍼라든가 뭐 터키라든가 진저너트. 진저너트는 사환인데 생강 과자를 맨날 배달해가지고 진저너트라고 네. 불려서 말하자면 그들이 하는 일로 또는 그들의 특징으로 이 사람들을 부르는데 바틀비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필경사니까 자기가 맡은 일만 그대로 하면 그 직무적으로 이 사람은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곳에서 바틀비만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익명성, 오직 기능으로만 존재하는 한 조직 사회에 유일하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물. 네.
그것이 바로 바틀비. 네. 네. 근데 굉장히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그런데 이 바틀비를 제외한 다른 이 등장인물들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생동감 있어요. 네.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다양한 네. 어떤 취향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뭐 이 캐릭터들이 정말 이를테면 일을 어떻게 한 명은 오전엔 잘하고 오후에는 되게 흥분 상태에서 일을 못하고 네. 한 명은 오전에는 막 툴툴거리다가 오후에는 또 기능적 일을 잘하고 그래서 그거를 네. 가지고 이제 일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주잖아요. 네, 네, 두 사람에게. 네. 분담을 하기도 하고 네. 이 변호사는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 사람의 특징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시키는 그런 이를테면 일종의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틀비는 마치 벽과 같아요. 절대로 이 사람의 기술이 통하지 않는 거죠. 네, 박사 씨 얘기 들으니까 이 변호사가 인복이 되게 없다는 생각이 뽑는 직원마다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없이 결함들이 다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이 변호사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일은 잘한다. 네. 이 사람은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그렇지만 일은 잘한다. 그런 걸 보면 또 아예 없는 건 아닌 거죠. 예. 근데 이제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그토록 말을 잘 듣던 바틀비가 항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것은 안 하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러한 것은 하고 싶지 않다. 네. 하는 거부의 의사를 이제 밝히고 나중에는 앞서 줄거리 설명 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자신이 그 일 때문에 고용이 됐는데 필경사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그 임무인 글을 쓰는 것조차도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고용인이 그래도 바틀비를 자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글을 쓰거든요. 네. 이건 또 어떠한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모모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I would prefer not to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저는 약간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그루트인가? 나무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루트. 네. I'm Groot. 뭐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I'm Groot. 정말 그거 생각이 났어요. 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뭐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거기에 사실 이제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의 그 그루트, I am 그루트는 네. 그 대사 한 줄인데 거기 100만 가지 의미가 있대요.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저는 모르겠는데 거기 등장인물들은 알아듣더라고요. I am Groot, I am Groot, I am Groot. 뭐 이걸로. 근데 여기는 진짜 안 하겠습니다.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계속 하는데 그게 사실 적극적인 저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라고 봤을 때 적극적인 저항과 소극적인 저항 있잖아요. 적극적인 저항은 시스템이 잘못됐다. 사람을 이렇게 기계 취급하냐. 이걸 뒤바꾸자. 이런 거라면 소극적인 저항은 그 시스템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모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프리퍼나트라는 게 자기 의지가 들어간 선택이니까 그냥 무조건 노가 아니라 그래서 나의 의지대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니까 소극적인 저항인데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뒤집어 엎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뭐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변호사도 그냥 팍 같이 폭력적으로 하겠지만 소극적인 저항이니까 이런 부분은 다독여서 잘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은유로 보자면 그런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엔 자르고 그럼 경찰 부르고 하면 될 것을 계속 질질 끄는 것들이 그런 소극적인 저항하는 사람들 좀 포함해서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여기서 조금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이제 그 유일하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바틀비라는 인물. 처음에는 이 시스템에 순응하며 쫓아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제 거부하기 시작하는데 그 거부가 사실은 이 시스템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부하면서도 이 시스템 안에 이제 머물기를 원하는 심지어는 이제 집에도 안 가고 아침 저녁으로 제일 일찍 오고 제일 늦게 퇴근하면서 이 공간에서 삶까지 이제 영위를 하게 된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으로서까지 시스템화 돼가는데 자 이런 배경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소설이 나온 지 벌써 10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당시에도 벌써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사실 저 이거 하면서 어떤 책이 생각났냐면 버트란드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그거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에 저항하기 위해선 자본주의 시스템은 너희한테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라고 하지만 그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게으름이라는 방법으로 저항할 수 있다. 크게 보자면 이런 맥락인데 그게 옛날에 태업이라고 배웠잖아요. 네. 태업. 약간 바틀비가 그 버트란드 러셀의 얘기가 의인화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런 어떤 저항의 이야기를 하나의 캐릭터화 시켰다.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I would prefer not to라고 하는 사실 그 문장 자체가 굉장히 이 소설 얘기할 때마다 계속 이제 얘기가 되거든요. 이걸 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사실은 이 소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뭐뭐 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뭐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제 책마다 번역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네. 너무 폭이 좁은 거예요. 너무 폭이 좁죠. 내가 이를테면, 그죠. 네, 이 구조 속에서 이를테면 부자가 되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여러 가지의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안에서 이제 부속처럼 살고 있고 이 안에서 어떤 그 부속으로서의 역할들을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펼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많이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 바틀비는 안 하는 것을 선택하겠다.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 선택을 하겠다. 약간 이런 식의 아주 좁은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아주 소심한 저항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주 근간을 흔드는 거죠. 이 존재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그 소심한 저항마저도. 그렇죠. 소심한 저항마저도라기보다 이게 근본적인 저항인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근본적 저항. 네, 왜냐하면 회사가 직원이 출근해야 되는데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치. 하면서 출근 아예 안 해버리면 그쵸. 회사가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요. 굉장히 근본적인 저항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변호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를테면 왜 여기 나오는 터키나 니퍼즈 같은 다른 직원들 같은 경우는 툴툴거리기도 하고 막 약간 이렇게 반항도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어르고 달래고 약간 어떤 반응들을 계속 보이면서 가는 건데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저항인데 심지어 미동도 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해도. 근데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평화를 사랑하는 안전제일주의자이고 이를 폭력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는 적도 거의 없고. 근데 정말 이런 반응이 딱 부딪히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저항이야. 약간 이런 생각을 아예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의아한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반응이 가능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는 바틀비한테 인간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네. 고향이 뭐냐고 묻기도 하고 어떤 각을 갖고서는 궁금해하기도 하고 일단 회유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회유의 방법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너무 이제 이를테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낯선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 것이기도 하죠. 사실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변호사라는 인물이 가진 그 직업의 성격도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세상의 모든 폭력적인 방식을 구두로 해결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 또한 중간 관리자의 어떤 혹은 경영인의 어떤 상징처럼 등장을 하는데 그 역시도 이 시스템을 전체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 아니라 시스템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잖아요. 네. 당황하며 또 조율하려고 하는 행동들 자체가. 그래서 말씀하신 게 조율이란 말을 쓰셨는데 그게 딱 맞는 게요. 원래 변호사라는 직업이 자본가들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자본가들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세무사, 변호사 이런 직업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 관리자로서 생겼는데 여기서는 딱 만약 이 사람이 실제로 기업을 운영한 사람이 이랬다. 그러면 바로 자르면 되는데 이 사람은 조율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을 잘 다독여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결국은 어떤 희망 같은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처음엔 어떻게든지 일을 시켜보려고 그러니까 이 바틀비를 이제 적응을 시켜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다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의 파멸을 막고 싶어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욕구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바틀비의 파멸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가 파멸을 할 것이. 그래서 그를 구조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을 품게 되어서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상관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감옥에 가서 그 사람한테 너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 저런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나랑 그러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정말 그 내주기 어려운 마음까지 내주게 되는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결국은 이
변호사가 바틀비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네. 그렇지만 바틀비의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바틀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해와 연민들을 품게 되는 그 과정까지 가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희망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 가차없는 시스템 속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이 변호사라는 캐릭터 참 그 입체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작가의 어떤 분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자, 그 후일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현의 프리웨이. 오늘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북튜버 이시환 씨와 함께 피경사 바틀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변호사 사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들, 말하자면 이제 점점 그 산업자본주의가 이제 자리를 잡고 비인간화되는 그 시기의 어떤 초입 부분에서 이 허먼 멜빌이 포착해내는 어떤 시스템과 개인으로서 인간의 어떤 그 부딪힘, 또 소외, 이런 부분들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소위 이제 이 책에 대한 분석들을 해내고 있는데, 두 분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떤 면에서 이런 사실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 작품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고 또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평론가들에게 이제 회자가 되는 작품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가는 작품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굉장히 명료해서 어느 시대 사람이 읽어도 이 얘기 뭐 주로 이제 사랑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가 이제 오래가는 작품이고, 네. 또 하나는 너무 애매한 거죠. 그래서 모호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고. 이게 열린 결말 같은 건가요? 아니 그 은유 자체가 네. 여기 바틀비도 우리가 지금 뭐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해석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일종의 희생자로서의 이 바틀비가 나오고 그것을 보고 아까 변호사가 마지막에 바틀비의 죽음을 보면서 인류여 이러면서 끝나기도 하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종교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여기 수치인불명의 편지를 계속 쓰면서 바틀비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해 보라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작가의 심정을 은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읽혀지지 않는 소설에 대한 네. 작가의 어떤 괴로움을 수치인불명 편지로 이야기했다. 네, 왜냐하면 허먼 멜빌이 이제 계속 좀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는 좀 잘 안 되니까 나오는 소설마다 잘 안 되고 심지어 출판사에서 거부당하고 하니까 기껏 열심히 썼는데 그 수치인불명으로 돌아오는 그런 심정들을 은유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확 와닿네요. 방금 책을 내신 박사님께서 여러분 많이 읽어주세요. 확 와닿는다. 그래서 이게 보기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시대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떤 풍부한 그 의미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사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국내 영화에서 이제 그 뛰어난 작품으로 이야기할 때 뭐 박쥐라든지 박찬욱 감독의 혹은 뭐 곡성 같은 작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공포 영화로 보자면 공포 영화로도 보이고 이걸 어떤 인간에 대한 드라마로 보자면 또 드라마로도 보이고 또 코미디로 보자면 또 코미디로도 보이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예 명쾌하기 때문에 60년대 나온 비틀즈 음악이 지금도 사랑받는 건 그냥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음악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들려지거든요. 문학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박사 씨는 어떠십니까? 저는 이 바틀비를 보면서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에 대해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지막에 이 배달 불능 편지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그 업무를 하면서 정말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간절한 사연을 담고 있는 편지들이 갈 곳을 잃고 불태워지게 되잖아요. 이 바틀비가 이 변호사 사무실에 오기 전에 그렇죠. 거기서 일했던 전 직업이 이제 직장이? 우체국에서 이제 수치인불명 편지를 처리하는 직원이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듯이 뭐 약혼 반지든 뭐 어떤 절박한 사연을 담은 돈이든 뭐 사면 편지든 뭐 희소식이든 어쨌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이를테면 소식들, 그런 편지들인데 그것이 결국은 사람한테 닿지 못하잖아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편지들이 네. 결국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불태워지는 이것을 계속 보면서 이 바틀비는 어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잃은 게 아닐까. 이거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임무를 받아 나섰건만 편지들은 죽음으로 질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바틀비의 삶을 보면 이 바틀비를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이 삶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애착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는가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선택의 틈에서 할 수 있는 아주 미약한 선택, 안 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밖에는 할 수 없는 이 삶이 과연 살아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과연 어떤 우리가 서로를 이- 살며 산다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틀비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과연. 우리 역시도 그와 똑같은 혹은 심지어는 그처럼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조차 입에다 올리지 못한 채 그냥 시스템 안에서 익명의 누군가로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완벽하게 희망을 잃은 사람이 과연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는 어떻게 보면 이 소설 안에서 바틀비를 가장 일테면 거의 죽어있는 것처럼 기계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까미의 이방인에 대한 허먼 멜빌식의 그 이방인이 아닌가. 뭐 프랑스에 이방인이 있다면 미국에는 바로 이 필경사 바틀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비인간화되는 어떤 근현대 속에서 많은 작가들이 고민했던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줄 추천사 짧게. 이건 진짜 한 줄로 요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이번에는 한 줄 평을 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오. 제 소설은 짧은데 참 이게 말이 짧게 끝나질 않네요. 저 고소당하고 싶으세요? 너무 아이오드 프리포나토 잘 응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 줄 평을 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네. 박사 씨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이 하기신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또 그 돈으로 또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 현재가 너무 비루하게 느껴진다면 한번 읽어볼 만한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지만 바틀비의 선택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바틀비의 선택을 추천하지 않는다. 영화 한 편이 떠올랐어요. 옛날 설국열차 보면 그 송강호 씨가 맨 앞칸 직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난 저 앞칸엔 관심이 없어. 이 연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전폭적인 반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틀비는 그냥 열심히 앞칸을 두들기던 사람에서 그쳐버린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북구북구 북클럽리스트 박사 씨, 북튜버 이시안 씨와 함께 허먼 멜빌의 피경사 바틀비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특집으로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에는 알랭드 보통의 공항에서 일주일 히드로 다이어리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Freeway.